네, 제 3장 내용 추론의 두 번째 시간은 주요 선지 유형입니다. 사실 지문의 구조를 잘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잘 지문을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도 선지에서 그 참거짓을 가리는 부분에서 실수를 자꾸 한다면 득점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출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선지의 트릭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지 유형에서 뭐 서술어 부정 방식이라든가 또 부사어를 왜곡한다든가 선어를 왜곡한다, 인가를 왜곡한다, 교체를 사용한다, 비교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추록에서 이제 예제가 추가된 것은 첫 번째 교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6가지 방식 중 추록에서 예제가 추가된 교체 부분 이야기해 볼게요. 교체는 가장 흔한 선지 구성 방식인데요. 이분법의 지문이거나 열거형의 혹은 비교대조형의 이러한 지문 구조일 때 또 흔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맞바꾸어 놓는 그런 아주 흔한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거, 대립 형태에서 동그라미나 세모 혹은 물결이나 뭐 밑줄 이런 것들의 펜터치들을 헷갈리지 않고 지문에서 잘 처리한 다음에 선지에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걸 뒤집어 놓지 않았나?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를 먼저 볼게요. 선지 유형 분석이니까. 선지에서 약 섭씨 140도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이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면 팝콘향을 내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지는 딱히 교체 요소는 없어요. 다만 뭐야? 이 조건절을 끊어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아미노산과 당의 종류보다는 주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이게 주변 조건에 따라 결정되나 이런 식으로 선지를 사실 긍정 발문에서 선지 먼저 보는 것을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일이지만 선지를 먼저 보실 거면 처리하셔야 될 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피리딜은 당분자의 사슬구조 끝에 있는 포도당과 아르기닌이 반응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얘가 만들어짐.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멜라노이딘 계열의 분자는 요리의 색을 결정할 뿐 암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의 양은 반응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요렇게 요거 떼야 돼.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보고 이 선지 중에 비교 포인트를 가졌던 게 뭔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펜터치도 한번 하면서 진행해 볼까요? 자, 요리에 좋은 맛을 내는 조리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자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안 쳐도 되겠죠? 우리는 화학 반응 중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화학 반응 중 가장 돋보이는 화학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지 있었죠.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몇 도일 때 첫 번째 선지에도 나왔죠. 섭씨 140도에 도달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이 온도에서는 당분자가 단백질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인 아미노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당분자가 아미노산과 반응을 한다.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자들은 서로 결합을 해서 둘씩 짝을 이루거나 긴 사슬 구조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도, 당뿐만 아니라 단백질 도,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된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자도 사슬 구조가 있고 그리고 아미노산도 사슬 구조가 있는데요. 마이야르 반응은 그 긴 사슬 끝에 있는 당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긴 사슬은요. 당분자 사슬을 얘기하는 거야. 아미노산 사슬 말고. 자, 그래서 여기 당분자 사슬 끝에 있는 당이 다른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과 그렇지. 그러면 이 사슬 끝과 저 사슬 끝에 있는 애들이 만나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끝이죠? 끝. 자,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겨나며 그리고 반응한 화학물질은 자연스럽게 재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선지를 사실 미리 보셨으면 그것에 값을 하셔야 돼요. 선지를 미리 보는데도 시간 투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부터 읽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문을 다 읽고 선지를 다시 보면서 다시 찾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선지를 미리 본 시간만 버린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 발문임에도 불구하고 선지 키워드를 먼저 봤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여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시간상 경쟁자들 대비 뒤지지 않게 되죠.
근데 그 정도로 하지 못하면 사실 선지를 미리 보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미리 봤을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직결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중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선지 1번에서 약 섭씨 140도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 거기까지 나왔잖아. 그게 마이야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1번 선지를 보고 마이야르 반응을 할 때 팝콘향이 나는가? 팝콘향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럼 1번 선지로 가서 팝콘향만 밑으로 긋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마이야르 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 물질까진 나왔지만 화학 물질이 뭔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 화학 물질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직 모름.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건 아직 이제 나왔지만 그 종류가 뭐 몇 가지고 그게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직 안 나옴. 그러니까 뒷부분에 밑줄 거두는 거죠. 화학 물질의 종류,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 그 다음에 3번 아크릴 피리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점프. 그 다음에 멜라노이딘도 안 나왔잖아. 점프. 그 다음에 5번에도 발암물질 안 나왔잖아. 점프. 그냥 다시 돌아와. 자, 그럼 봅니다. 자, 초기 반응에 관여한 아미노산과 당의 특성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이 달라진다. 자, 여기 나왔네.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이 바로 화학 물질이 생겨나는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당은 적어도 6가지, 아미노산 20가지 넘는데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종류가 천차만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선지에서 아까 전에 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아미노산과 당의 종류보다 주번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어떠한 종류의 당이냐, 어떠한 종류의 아미노산이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여기서 또니까 주변의 산도와 온도와 수분의 양, 이게 주변 조건이죠. 이것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지는데 여러 조건에 따라 반응 속도뿐 아니라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화학물질이 달라진다. 여러분 여기서 또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통해 종류가 결정이 되겠지. 이것보다 이것에 대한 비교적인 수준이 결정이 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교체 예시로 지금 들어져 있지만 선지 중에 몇 번 선지는 지금 2번 선지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했다. 그래서 2번 선지에 대해서는 비교의 트릭이 쓰였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무엇은 모른다.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분자 중 일부는 사람이 섭취했을 때 흥미로운 맛을 낸다. 팝콘만 나오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포도당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시스테인과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 피리딜. 이거 선지에 있었어. 크래커와 유사한 맛을 내고 끊고.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아세틸 피롤린은 팝콘향을 냅니다. 그러면 크래커와 유사한 맛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얘는 팝콘향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 선지에서 지금 1번이 늘 팝콘향이 난다고 된 게 아니라 팝콘향을 내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예요. 맞는 말이죠. 답 나왔어요. 끝까지 지문 안 읽어도 여기서 1번의 팝콘향이 확보가 됐지. 어이구. 자, 팝콘향이 확보가 됐다. 자, 그래서 1번 약 섭씨 40도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사슬 끝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시작이 되고 마이야르 반응에서 다양한 맛이나 냄새가 날 수 있는데 그중에 팝콘향이 존재하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번 선지에 대해서 흔히 추론이라는 문제를 접하지 않아 온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팝콘향 말고 다른 향이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1번을 부정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지금 팝콘향이 난다라고 했나요? 팝콘향이 난다라고 하면 확정형 진술이죠. 근데 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가능성이죠. 가능성만 확보되면 되는 거지 언제나 그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시는 건 아예 추론 문제에 대해서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맛이나 향이 날 수 있는데 팝콘형이 그 안에 있다면, 케이스 안에 있다면 수 있다는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확정 끝. 답이 1번인 거죠.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고 우리가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본 게 아니라 선지 유형을 보는 거잖아요. 얘는 참이니까 선지 트릭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2번은 뭐라 그랬어요? 뭐뭐보다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비교 불가. 그래서 요거는 비교 불가고 3번에 아크리피리딜이라는 내용이 지문 안에 나왔잖아요. 자, 바로 이 3번 선지가 우리가 지금 예로 들고자 하는 교체 포인트예요. 교체 포인트.
그래서 3번의 별표 이 선지가 바로 교체가 사용됐는데 어떤 점에서 교체가 사용이 된 거냐. 둘째 문단에 보시면 아크릴 피리딜이 포도당이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시스테인과 반응을 할 때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 지금 포도당과 아르기닌이 반응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포도당과 아르기닌이 반응해서 생기는 건 아크릴 피리딜이 아니라 아세틸 피롤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무엇을 교체한 거지? 이 아크릴 피리딜이랑 그리고 아세틸 피롤린을 맞교체한 거죠. 그래서 요게 X.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바꿔놨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은 어떤 트릭을 썼나 봅시다. 자, 지문에서 제가 이제 뛰어넘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풀었을 테니까 멜라노이딘 계열의 분자는 요리의 색을 결정할 뿐 압유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갈색을 띠게 하는 게 멜라노이딘이다. 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발암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 아미드와 같은 분자들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즉 마이야르 반응으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어. 근데 발암 물질의 하나는 아세틸 아미드야. 예, 그러니 사실 이 지문의 내용으로는 여기서 멜라노이딘이 이 압류발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보고 관여한다를 찾아서 얘를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지문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둘째 문단에 의하면 아미노산과 당의 특성 그리고 뭐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 주변 조건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 발암물질의 양과 반응 속도의 관계는 지문에서 역시나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양은 반응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 관련 근거가 없는데 단어들만 줍고 주어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하라고 하는 선제 트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금방 봤던 교체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또 다른 선지 유형의 원리, 인과애곡입니다. 우리가 인과애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 원인과 결과가 실제로 지문에 있는데 그걸 뒤집어 놓거나 혹은 아예 인과관계가 없는데 두 개념이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과가 있는 척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인과가 없는데 인과가 있는 척을 할 때 그럼 그럴싸해야 되겠죠. 그 케이스를 보면 선후관계인데 인과인 척을 하거나 그냥 먼저 일어난 사건일 뿐 사실 그것 때문에 뒷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데 인과인 척을 하는 거지.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인 척을 하거나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 고등학교 때 막 논리학 같은 걸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딱 좋은 예시가 있어서 오늘 이제 추록 다룰 때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 자체가 개념 설명인 네,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21년 국가직 5급 문제 16번입니다. 지문 자체를 읽으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가 학습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제 중 맨 뒤로 놓긴 좀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새 책을 낼 때는 예제 1번 앞에다가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갑을 병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갑이 얘기를 했어요.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방법은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면서 사건 A가 사건 B의 원인이다 라는 말은 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B가 일어날 확률보다 더 크다.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성립되면 이거는 인과로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은 100%가 아니니까 상관관계인데 이런 경우에 요 정도만 성립이 되면 이게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을 확률 증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 증가의 원리에서 더 크다가 확보가 되면 인과다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의견은 사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확률 증가의 원리. 이걸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을의 입장을 또 보도록 할게요. 확률 증가의 원리가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요 화살표 인정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도 흔히 발견할 본 적이 있는 경험치가 있는 예시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일사병 환자가 늘어날 확률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 일사병 환자 늘어날 확률보다 당연히 큽니다. 자, 하지만 아이스크림 소비량의 증가는 결코 일사병 환자의 증가의 원인이 아니다. 그 둘은 그저 상관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게 더워서 더위가 있어. 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하지. 자, 그리고 이맘쯤에 이 더위 때문에 일사병도 증가해. 그러면 사실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해서 일사병이 늘어나거나 일사병이 늘어나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런 인과는 사실 없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관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상관관계다. 인과관계는 이 부분이 인과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의 공통 원인이 더위고요. 사실 이 예시가 뭐 평가원, 수능, 뭐 교육청, 뭐 필세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얘가 더위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고 더위 때문에 일사병이 증가하는 거지. 아니,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어서 일사병 걸리거나 일사병이 많아져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늘어나는 뭐 일사병의 치료제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확률 증가의 원리는 상관관계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인과관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충분하지 않다니까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뭐라고 했나 보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제가 뭘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날씨가 무더워졌다는 것은 아이스크림 소비량 증가, 일사병 환자 증가의 모두의 공통 원인이다. 이 공통 원인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게 갑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공통원인의 존재 가능성 때문 아니냐. 나는 공통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갑에게 찬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제가 충족돼야겠지만 갑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을이 반박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갑과 병이 입장이 같은데 병은 전제 하에라고 얘기했다. 요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로 가서 선지에서 1번부터 따져보도록 하죠. 1번. 자, 1번에 갑과 병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근데 갑이랑 다르게 병은 전제가 필요하다면서요. 전제 하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케이스를 가정해서 얘를 X 치면 안 되죠. 조건절에서 뭐뭐 하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조건이 부정되는 내용이 선지에 없는 한 갑과 병의 입장이 같다라고 봐줘야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병에 따르면 상관관계가 성립하면 인과관계가, 여러분,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상관관계가 라고 얘기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성립하면 인과관계가 라고 이야기하는 건 뒤집혔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역이에요. 역.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은 아니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3번 병에 의하면 그 확률 증가의 원리가 성립을 하면 언제나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선지가 쓰면 틀리는 거지. 왜 언제나는 아니죠? 전제가 깨지면을 이땐 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의 조건이 추가적으로 없을 때에는 1번처럼 판단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볼까요? 4번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갑보다 을이 더 많다고? 여러분, 을은 어때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말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갑보다 을이 적겠지.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적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갑보다 병이 더 많다? 이때 그래도 병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 갑이 더 많겠죠.
조건이 있다는 건 그런 거죠. 입장이 같더라도. 네. 자, 그래서 요것도 X.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선지 트릭. 자, 인과관계를 선지 트릭으로 썼다기보다는 이 지문 안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지 트릭은 오히려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뒤집어 놨죠. 명제를 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사실 이거를 교체로도 볼 수 있고 위치의 교체니까 그리고 인과관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에서 언제나 이런 거 흔히 내용일치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수능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사어를 통한 왜곡이죠. 자, 그 다음에 많다 많다 이게 적단데 많다 이거는 비교의 값을 뒤집어 놓는 거죠. 네, 자, 우리 다음으로 다루게 될 선지 유형은 비교입니다. 자, 이 비교의 유형은요. 주요 지문 구조가 비교 대조일 때 혹은 열거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대조일 때 지문을 먼저 보면서 동그라미, 세모, 밑줄과 물결, 이분법 체크하는 법 그거를 보여드렸죠, 지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선지의 유형을 보는 거니까 우리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들어가게 될 예제는 바로 2021년 국가직 5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긍정 발문인데 선지 먼저 볼게요. 이번엔 선지 먼저 볼 때 어떤 펜터치를 해야 되느냐. 선지에서 자, 요 정도는 체크하고 가세요. 한 안건에 대해 단순 투표제와 집중 투표제 모두 한 주당 의결권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동일하다라는 거는 얘랑 얘가 동일하다가 아니야. 개념어가 두 개라서 동그라미 세모로 쳤지만 이 1번 선지에서 비교하고 싶은 건 한 주당 의결권의 수가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수랑 동일하냐. 여기서 동일하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 한 주당 의결권의 수와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예요. 근데 얘네 둘 동그라미와 세모가 마찬가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1번 선지를 오독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1번 선지에서 비교 대조해야 되는 부분이 동그라미와 세모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비교 대조는 동그라미 세모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A, B를 칠게요. A와 B 쟁점이 따로 있었다고. 쟁점이 따로 있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집중투표제에서는 대주주일 때 어떠하냐.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소액주주는 뭐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정관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집중투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2, 3번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의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단순투표제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이게 조건인가.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선지 1번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이 이번에 쟁점인 선지 유형의 원리니까. 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됩니다.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주총회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식이 많으면 의결권이 많겠죠. 자, 그래서 여기 5%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 이거는 이해를 돕는 거야. 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는 각 이사 후보별의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과정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지? 단순 투표제. 그러니 사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 투표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순 투표제에서 발행 주식 총수가 50% 초과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주주죠. 50% 초과하면 의결권도 어떻게 써요? 50%를 초과하죠. 그러면 언제나 이 사람의 말대로 결정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단순 투표제의 특징이고 이때 집중 투표제는 이러한 문제. 여기서 50% 미만인 사람들은 의견 반영을 못한다는 점.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는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여기서 복수의 이사라는 것은 이제 2인 이상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건이 3건이잖아요. 3명에 대해 후보자가 3명이면 3건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셋 중에 2명 뽑을 때 한 건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 투표제와 달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각 후보별로 제한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게 특징이죠. 그래서 의결권이 각 후보별로 제한이 되지 않은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 주식이 100주, 그리고 선임할 이사는 5명, 그리고 후보는 8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집중투표제를 시행을 한다면 25주를 가진 주주는, 자, 100주 중 25주죠. 그럼 25%의 결정권이 있겠죠. 선임할 이사가 5명이기 때문에 총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왜? 25 곱하기 5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125개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75주를 가진 지배주주는, 자, 그러면 또 25 곱하기 뭐가 돼? 그죠? 요거는 75주니까 몇 배야? 25주를 가진 사람보다 3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3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따로 계산할 거 없이. 자, 그래서 각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해서 배분할 수 있다. 자,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5인의 이사는 찬성수를 가장 많이 얻은 순서에 따라 선임이 됩니다. 찬성의 수를 가장 많이 얻은 순서에 따라. 자, 그러면 두 투표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A, B의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1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자,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갈까요? 잠깐. 자,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의 집중투표, 이거는 몇 번 선지에 관련성이 있는 내용인지 아시죠? 사실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해서 몇 번 선지 처리해버리면 되고, 우리 마지막 선지, 그죠? 어떨 때 집중투표를 이제 할 수 있느냐, 4번이죠? 마지막 선지가 아니라 4번 선지. 그래서 4번 선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건 넘어갈게요. 4번 선지에 대해서는. 그럼 선지 1번을 위해서 슬라이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여기서 선지 1번에서 지금 우리가 비교 포인트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의해서 단순 투표제부터 생각을 해보면 각 이사 후보자별로 의결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아까 집중 투표제랑 달랐어요. 그러면 각 이사 후보별로 한 주에 한 의결권을 가지니까 그럼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의결권의 수 1개. 그러니 의결권의 수 자체가 이사 후보자 수와 동일하죠. 자, 근데 이제 셋째 문단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25주 가진 주주가 선임할 이사가 5인인 경우에는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주당 그러면 한 주당 몇 개예요? 한 주당 5개죠. 근데 후보 수가 이제 아까 후보 수는 8명이지만 선임해야 될 이사 수가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지금 숫자만 다른 거지 사실 지금 5개인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단순 투표제를 할 때는 3명의 후보 중에 2명을 고르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한 명당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잠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주를 가진 주주가 선임할 이사가 5명이면 그래서 125개의 의결권을 가진 다음에 결국에는 또 5명이니까 5로 또 나누면 125 나누기 5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었던 25주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단순 투표제와 집중 투표제는 모두 다 한 주당의 의결권의 수는 이사 5명이니까 이제 5개 똑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땐 지금 이 단순 투표제에서 헷갈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 투표제일 때 이제 25 그리고 5 그리고 125의 관련성만 잘 파악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 1번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머지 선지를 다 지원해야 되는 과정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리고 나머지에서 또 매력 있는 선지 트릭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2번을 좀 보세요. 2번을 보면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한 많아지길 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대주주라는 건 그만큼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가정할 필요 없이 집중투표제가 뭘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대주주가 모든 걸 결정하고 소액주주가 결정권이 없어지는 것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이 경우에 사실 우리가 집중 투표제는 대주주가 좋아하지 않을 시스템이다라고 추론을 단순하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집중 투표제 안에서는 대주주가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적어야 그만큼 자기가 지배력을 가지겠죠. 예, 그래서 그걸 원할 거야.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3번 집중 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자, 여기서 소액주주는 본인이 원하는 최소 한 명의 이사는 선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액주주들의 어떤 그 결정의 영향력을 높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선임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단순 투표제에 비해서 소액 주주 영향력이 큰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것도 알 수 없죠. 왜냐면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나중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소액 주주들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거고. 자, 그다음에 4번은 마지막 부분에 단락에서 확인해서 소거하시면 되고, 5번에 단순 투표제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내야만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금 각 이사 후보자별 의결이 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찬성수를 많이 얻는 순서에 따라서 이사 선임이 되니까 과반수를 얻어도 자기 의결에서, 그럼 자기 의결에서 과반수를 얻어도 만약에 3건 다 과반수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찬성수를 많이 얻어야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과반수를 얻어내야만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반수를 얻었다고 반드시 선임되는 것도 아니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가 좀 난도가 있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사실 2, 3, 4, 5번을 검토하면서 난도가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1번만 딱 확인을 하면, 집중 투표제까지 읽었을 때 1번 확인하고, 집중 투표제래. 단순 투표제가 먼저 나왔죠. 단순 투표제에 대해서 읽었을 때 먼저 1번 맞네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집중 투표제도 마찬가지면 끝나잖아, 이 문제가. 그럼 저라면 집중 투표제로 가가지고 이거 확인하고 끝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사실 해설지의 해설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자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4장. 제4장은 우리가 전회에 다루지 않았던 빈칸 추론이죠. 예, 그래서 4장 빈칸 추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